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고객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든 것은 이제 2022년 11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2022년 11월 21일자 자료인데요. 11월 달이 지금 거의 다 같이 나가고 있고요. 다음에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떤 그 금융시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때에 이제 그 고객들 자산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좋겠느냐, 이제 기존과는 좀 다르게 포트폴리오를 짜야겠죠. 이제 그런 그 어떤 시기가 됐는데, 지금 금리를 상당히 이제 올리는 부분이 좀 진행이 되어 갖고, 내년도 이제 2023년도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끝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럼에 따라서 자산 구성이 좀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제 주식과 관련된 것만 관심을 갖고 있죠. 이제 그것은 이제 언론의 역할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의 그 역할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있는 한국경제TV라든가 또는 요즘에 이제 유튜브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삼프로TV라든가, 이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그 채널은 주로 주식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 관련된 이야기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객들의 자산을 관련돼서는 주식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한쪽 사이드, 그러니까 원사이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할 때는 상당히 괜찮은 자산이지만은,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 주식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상당히 그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2022년도가 막 그런 대표적인 사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세 하락장에서 주식으로 아무리 용을 쓴다 하더라도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객들 분들께서는 주식은 한쪽에 한쪽 부분이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고, 투자할 대상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 투자할 대상을 적절하게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은 이제 2022년 11월 22일 날 저희 그 신입직원이 그 발표한 자료입니다. 근데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신입 직원들한테 이렇게 발표를 시키거든요. 발표를 시키면서 이제 훈련도 시킬 겸 이제 그 친구의 그 어떤 그 능력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발표를 하려면 상당히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자료를 꼼꼼히 잘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잘 쓰도록 할 거고,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일단 2022년도 경제 상황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죠. 뭐 다 알다시피 이제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로 인했고 미국의 물가 지수가 올랐다,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023년도 경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걸 미리 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제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시장 상황은 이럴 것이고, 그러면 따라서 또 각국의 상황은 이럴 것이다. 왜냐하면 각국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나라에 투자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근거로 인해서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이제 자산을 채권 부분 자산, 채권 자산과 그리고 대체 자산이란 부분, 그리고 주식 자산. 주식 자산이라 해서 그냥 그 뭐 어떤 그 개별 종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ETF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본인만의 어떤 그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상당히 준비를 잘 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제가 다시 코멘트 하도록 하고, 이 친구의 직접 그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친구의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최대 123달러까지 상승했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연준은 치솟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역사상 유례없는 세 차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만큼 급속도로 금리 인상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9월부터 최대 매달 9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을 실행하며 연준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2%대 물가까지 도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의 경제를 총 요약을 하면 경제 안정과 금융 안정보다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 연준의 자산 규모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총 3차례 양적 완화를 진행을 했고, 이번 코로나의 양적 완화까지 총 4차례를 진행을 했는데요. 미국 연준의 총 보유 자산이 약 9조 달러에 달한 만큼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어 있어 물가 상승은 끝없이 치솟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현재는 양적 긴축까지 시행을 하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도의 경제 전망입니다. 2023년도는 2022년도의 급속도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며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다음의 표를 통해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의 상승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을 살펴보시면 현재 60%까지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대략적으로 4.75%에서 5%까지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그 이상의 금리 인상 상승은 경기 침체 확률이 너무 높이기 때문에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의 경제는 물가 안정보다는 경제 안정과 금융 안정에 좀 더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각국의 이제 경제 상황, 2023년도의 경제 전망을 나타낸 것인데요. 미국은 고강도 긴축과 주택활동 둔화로 소비와 투자 모두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23년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 대비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약 1.7조 달러 규모의 가계 저축액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경기 반등이 조금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는 두 가지 키워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 3월 양회를 기점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경우 소비가 반등을 보이며 이는 경기 성장을 어느 정도 지지해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구제 패키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가계자산의 약 70% 정도가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2년도 1년간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중국 자국민들은 굉장히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실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동산 구제 패키지를 통해 부동산 구제 패키지와 이런 소비 반등을 통해서 2023년도 중국의 경기 반등을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에너지 공급망 재편 속 2023년에도 물가 안정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유럽은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같은 경우 대외 여건, 내수 모두 비우호적인 상황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비슷하게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이전부터 대부분의 가계 국민들은 이제 높은 레버리지 비용을 통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가계 원리금 부담을 굉장히 가중시켜서 소비 여력을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에 기반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세워봤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타겟 고객은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바탕으로 일정 부분 초과 수익을 기대하는 고객으로 설정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연 7% 이상으로 구성을 했고 저희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이 채권과 대안,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장에서는 제가 채권을 좀 더 높은 비중을 설정한 이유와 포트폴리오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는데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을 먼저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이유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과거 총 4차례, 현재까지 총 5차례 동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동반 약세 이후 금융시장은 채권시장이 먼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주식시장은 변동성을 좀 더 거친 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채권에다가 좀 더 포트폴리오 비중을 싣고 이후 주식시장이 좀 더 안정을 찾을 때 주식 편입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웠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채권에 속한 전자단기 사채에 대해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단기 사채는 만기가 1년 이내이고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채권을 전자장식으로 발행하여 유통하는 사채입니다. 전자단기 사채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자증권법에 근거해 발행한 사채이고 만기가 1년 이내이며 사채 등의 전환권, 신주인수권, 그 밖에 다른 권리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전자단기 사채 중에서 최근에 롯데렌탈에서 발행한 전자단기 사채의 간단한 구조를 살펴보겠는데요. 전자단기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 표에서 렌터카 사용자에게 자산보유자인 롯데렌탈이 렌터카를 대여해주고 이를 통해 향후 받을 매출 채권을 신규 SPC를 통해서 유동화하는 구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자산보유자인 롯데렌탈의 신용위험과 부도위험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롯데렌탈에 대해서 재무 건전성을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신용위험과 부도위험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 롯데렌탈에서 발행한 저자단기 사채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금 지급형 ELB입니다. 주가연계 파생결합 사채로 발행하는 회사의 신용 위험 수준에 따라 수익률이 책정이 되고 기초자산의 변동에 의해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간단한 특징을 살펴보면 시중은행 예금금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금리라는 점. 하지만 원금 지급형 ELB 같은 경우도 발행사의 신용 위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발행사가 이 ELB를 발행했는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제346회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 ELB의 간단한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기평가일의 기초자산의 만기평가 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의 50% 이상인 경우 투자자는 연 환산 수익률로 약 6.5%의 수익률을 수취하게 됩니다. 반면 그렇지 않고 50% 미만으로 만기평가 가격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투자자는 연 환산 수익률로 6.49%의 수익률을 수취하게 되는데요.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투자자들은 이 ELB를 발행한 회사의 명확한 신용과 이런 부도 위험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 분야에서는 전 채권형 ETF에서 TLT 상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표를 통해 살펴보면 TLT 상품 같은 경우에는 AAA 신용 등급을 갖고 있는 미국채 20년 만기 국채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는 ETF입니다. 제가 장기채를 지금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이유는 다음 그래프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파란색은 FED의 기준금리, 빨간색은 10년의 미국채 금리, 초록색은 30년 미국채 금리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미국 기준금리가 하락하기 전에 먼저 장기채 금리 먼저 꺾이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종전의 거시경제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 4.75%에서 5% 금리 인상이 진행된 이유, 금리가 어느 정도 횡보를 보이는 인하하고 있는 관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채 장기채 같은 경우 금리 인하 시 듀레이션이 약 19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횡보 그리고 인하기를 대비를 해서 포트폴리오에 장기채인 TLT 상품을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안 쪽에서는 저는 매장인 펀드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는데요. 매장인 펀드 같은 경우 주요 전략으로 총 3가지 그리고 부수 전략으로 2가지를 갖고 있는 펀드인데 주요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장인 펀드는 전환사채, 신주의 석고무 사채 등에 투자하는 간접 펀드로서 원금과 금리가 보장되는 채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주식 투자의 장점도 늘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낮을 경우에는 채권의 고정금리를 수익을 획득을 해서 현금 창출을 할 수 있고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권리 행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자본 차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는 2가지의 무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츠입니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지분 및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리츠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총 4가지 리츠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 4가지 리츠의 배당금을 총 합산을 했을 때 연평균 5%의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ESR 캔달스퀘어 리츠인데요. 이 리츠 같은 경우는 총 18개의 물류센터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센터 같은 경우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이런 물류센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물류센터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지금 ESR 캔달스퀘어 리츠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SK 리츠입니다. SK 리츠는 최초의 분기 배당을 실시한 리츠이고 서린빌딩과 116개의 SK에너지 주유소 중심의 리츠입니다. 대주주와 스폰서가 지금 SK그룹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SK 대기업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도 충분히 생각하며 이 리츠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리츠는 JR 글로벌 리츠입니다. 리츠는 벨기에 정부기관을 임차인으로 하는 매우 안정적인 임대차를 갖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리츠는 롯데 쇼핑이 스폰서 역할을 하고 있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이 롯데 리츠에 있어서도 투자자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부분에서는 이 TSMC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는데 그 이유를 5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입니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연평균 5.4%의 시장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반도체 산업은 5,656억 달러 규모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데요. 현재 TSMC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내에서 위탁 생산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총 5,656억 달러에서 약 70%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의 규모에서 TSMC의 약진이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별 동향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내연기관차 내에는 약 200에서 300여 개의 반도체가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에는 1000개, 그리고 자율주행에는 2000여 개의 반도체가 현재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TSMC의 매출액 향상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옆에 A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반도체 칩의 단가가 상승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핸드폰 내에 유지되는 이런 반도체 칩의 단가가 매년 20% 이상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TSMC의 매출액과 그에 따른 영업이익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R&D 투자 비용입니다. TSMC는 현재까지 R&D 투자 비용을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는데요. 매출액 대비해서 8%의 R&D 투자 비용을 보이고 있고, 현재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39%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TSMC가 영위하고 있는 이런 위탁 생산 산업에서는 굉장히 캐펙스 투자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창출을 통해서 이런 캐펙스와 R&D 투자 비용을 늘리고 있는 TSMC가 세 번째로 긍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객사 락인 효과입니다. 현재 3나노미터 이하 선단 공정에서 TSMC는 고객사를 애플과 인텔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고객사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TSMC는 미리 확보한 이런 고객사의 풀을 점점 확대를 하고, 이런 고객사를 다른 기업들로 옮기지 못하게 럭인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TSMC의 투자할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국의 세제 혜택 효과입니다. 현재 TSMC가 속해 있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관 산업으로 파운드리 산업을 선정을 했고, 자국의 세제 혜택 그리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TSMC를 투자할 요인은 이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친구의 발표를 어떻게 잘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심증을 치고는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말한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코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전자단계사채는 뭐 25%, ELB는 20%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리츠 부분인데요. 예, 리츠를 이제 이 친구는 뭐 5% 정도의 그 배당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좋은 투자 자산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조금 일반인들이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리츠도 이제 주식처럼 주식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5%의 배당을 확정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이제 배당을 5%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그 가격 차이로 인해서 이익 볼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츠를 투자할 때도 주식시장에 연동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를 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지수가 많이 빠졌으니까 뭐 지금쯤 리츠를 투자하면은 뭐 배당도 받고 나중에 이제 시장이 올라갔을 때 어떤 매매 차익도 보지 않겠느냐, 뭐 그런 측면은 좋지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리츠보다는 ELS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수가 많이 빠졌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수가 많이 올랐다면 ELS도 좀 투자하기 좀 부담스럽지만 지금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ELS 뭐 논학인 구조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ELS가 뭐 한 9%에서 1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자 지급식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자 지급식으로 나오면은 굳이 리츠에서 5% 배당받겠다고 여기다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지수가 상승하면 리츠 쪽에서는 매매 자금을 보겠지만 이제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어떤 투자는 사실은 뭐 일반 뭐 주식으로 하는 게 낫겠죠. ETF나 주식으로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주시장의 변동에 대한 투자는 이제 ETF나
일반 주식으로 하는 게 좋겠고, 안정적으로 어떤 이자 수익 또는 배당 수익을 얻는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리츠보다는 ELS가 낫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자 지급식으로 요즘 연 9에서 연 10% 정도 나오는 ELS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지수가 많이 하락한 시점에서는 오히려 ELS가 투자에 적기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자단기 사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뭐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일반 회사들이 자금이 필요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은행에 확정금리 넣는 것보다는 이걸로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은행권에 거래를 하시는, 확정금리를 원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이제 금리도 많이 올라가서 상당히 금리를 높게 주고 있기 때문에, 전자단기 사채는 뭐 굉장히 안정적인 상품으로 좀 권한을 드리면 것 같습니다. 제가까지 지금 뭐 거의 10년 이상을 전자단기 사채를 권유를 해봤지만 손해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문제 얻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잘 선택을 했죠. 잘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거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자금을 이렇게 단기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전자단기 사채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ELB는 사실 매번 나오는 그런 금융상품은 아닙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일반적인 거라고 좀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메자님 펀드는 저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유를 드리는 금융상품입니다. 왜냐면은 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주식시장이 이제 요번처럼 하락할 때는 채권으로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채권으로 있기 괜찮고, 나중에 시장이 상승하면은 이제 주가 매매 차익으로 내서 수익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메자님 펀드의 단점은 좀 기간이 길어요. 기간이라는 것은 한 3년짜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메자님 펀드에 주로 들어가는 게 전환사채 같은 건데요. 전환사채는 보통 이제 이제 발행을 했을 때, 1년이 지나야 이게 전환권을 행사할 수가 있나 봐요. 그쪽 어떤 법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이라는 어떤 기간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어떤 펀드를 모집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100억을 모집했다면 100억이 어떤 한 회사에 바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이 회사, 저 회사, 저 회사, 이렇게 괜찮은 회사를 골라가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또 한 1년 정도 걸린다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걸쳐서 좋은 회사를 찾아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회사에 10억, 이 회사에 10억, 이 회사에 10억, 이렇게 예를 들면 10개 정도로 나눈다. 근데 그건 뭐 한 달에 다 하진 않고 또 시기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쪽 운용사 상무 이야기는 뭐 들어갈 때 한 1년 정도 분산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그 들어간 시기에 따라서 또 1년이 지나면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1년이 지나서 이제 주시장이 좋으면 전환권을 행사하면서 회수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1년 플러스 1년이면 보통 2년 이상은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이 지나서부터 이제 자금 회수가 돼요. 근데 자금 회수가 되면 어떤 건 빨리 되고 어떤 건 늦게 되고 이제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에 자금이 회수됩니다. 그래서 보통 메자님 펀드는 기간이 3년짜리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권형 ETF는 뭐 지금 시점에서 뭐 권할만한 것 같아요. 뭐 이 친구가 말하기 전에 이제 제가 보시는 선배님들이나 이제 동료들한테, 동기들한테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이것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제 매크로 플레이를 좀 해보려 했는데, 뭐 투자하고 나서 상당히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기분도 좋습니다. 그래서 채권형 ETF는 뭐 상당히 잘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주식 부분으로서 이 친구는 TSMC를 골랐더라고요. 이제 TSMC가 이제 반도체 산업을 염두에 두고 고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TSMC는 조금 아니다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 갈등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쪽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뭐 부품도 공급하지 말라, 뭣도 공급하지 말라, 뭐 이러지 않습니까? 뭐 중국과 관련되면서 다 그 공급을 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입장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TSMC가 대만에 있잖아요. 근데 또 알아보니까 이 TSMC 회장이 중국 국적도 갖고 있고 미국 국적도 갖고 있대요. 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중에서는 당연히 그러겠죠. 양쪽을 다를 걸쳐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답니다. 당신 중국 국적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하고 이제 장사 못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TSMC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곤란한 위치에 있고, 이런
뭐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하겠다는데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TSMC 쪽으로 투자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좀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반대 수혜를 보는 게 이제 삼성전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는 이제 해외 주식으로 TSMC를 골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TSMC보다는 좀 다른 걸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이제 요 비중인데요. 이제 비중이 이게 고정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뭐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비중을 하면 좋지 않겠냐 하나의 예시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만약 시장이 상승을 뜬다 할 때면 이쪽 비중을 늘려가야겠죠. 그렇죠? 이쪽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고, 시장이 좀 하락기로 간다 그러면 이쪽 비중을 줄이고 이쪽 비중을 늘려가야겠죠. 그래서 이 비중은 좀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알다시피 이쪽 용어로는 리밸런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자산을 재배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산 재배치는 뭐 책에는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책 얘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분기별로 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엔 늦는 것 같고요. 담당 그 PB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시장이 좀 바뀌는 것 같다 그러면 내 재산은 어떻게 좀 바꿔가는 게 좋겠냐 이런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자산을 구성할 때는 내 자산을 전부 이렇게 장기로 묶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린다고 또 너무 변동성 있는 걸로 가는 것도 안 좋습니다. 왜냐면 시장은 예를 들면 뭐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또는 뭐 원자재 시장 또는 뭐 환율 시장, 크게 나눠보면 이런 시장이 시시각각으로 좀 변화를 해요. 변화를 하는데 그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를 막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중 조절은 좀 유연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이제 이거겠죠. 2023년도 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 주식만은 하지 말자,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2023년도 경제는 이럴 것 같았더니 내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도 또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보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리밸런싱 작업을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제 포트폴리오 부분 영상을 제가 좀 처음 만들어 본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부분 영상을 좀 처음 만들어 봤는데, 근데 실질적인 도움은 뭐 이건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기존까지는 기존 금융상품에 대한 어떤 속성, 성격 이런 걸 말씀드렸고, 이전에 실질적으로 고객자산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는 부분에 어떤 그 코멘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신입직원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혹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시면 좀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 재산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끌고 갔으면 좋겠느냐, 이제 뭐 그런 상의를 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한국경제팀이라든가 3프로티브를 보시면은 이 내 머리가 이제 주식적으로만 편향돼요. 주식적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내 재산 주식은 이 정도만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그 큰 틀을 잡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저희들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가면서 끌고 가시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